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이 동영상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상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뒷부분 후반부를 미처 못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청각 기기와 관련된 기술, 아주 테크닉한 어떤 이 현대 사회의 과학적인 어떤 측면을 반영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다 미처 못했던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평가에 관련된 중요한 관계된 요인들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환자 변인, 환자 요인도 있고요. 등등 있었는데 그 중에 자극 단위가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자극 단위까지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극 단위가 무의미 음절부터 단음절, 이음절, 뭐 양강역, 구, 문장까지 이렇게 있는 거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소 검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자, 단어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음소 검사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건 뭐예요? 단어 인지 평가를 위해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거 당연히 단음절 단어죠. 예, 또는 이음절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이 이제 백분율이라든지 음소의 정확성, accuracy라고 하는데요. 정확성에 대해서 백분율로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뭐 에이펙 검사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뭐 그 검사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좋은 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음 정확도. 예.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자극은 장단점이 있어요. 자,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무의미 음절을 할 때 단점이 표면 타당도가 좀 낮다. 그러니까 타당도라고 하는 게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 자극은 타당도가 조금 더 높아요. 그것보다. 즉 타당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 자극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기록하기 쉽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미세한 부분까지 기록할 수 있죠. 여러분들 100%로 재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자극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어 자극의 단점은 일상적인 청취 수행력을 나타내지 못할 때 여러분들 단어 자극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환된 어휘를 가진 환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청각장애만 있는 게 아니라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니라 언어 문제 같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아이들 많습니다. 좋은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먼저 치료해야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실습 때. 자, 제한된 어휘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단어 자극은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평가에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나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자, 구나 문장은 어음인지 검사에서 측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표준화된 어음인지 검사에서는 구와 문장에 대한 평가 항목이 당연히 없죠. 어음인지 검사 여러분들 다 제일 많은 게 이음절 검사예요. 이음절 단어로 돼 있어요. 예. 그럼 구나 문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비표준화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만 좋은 치료사가 뭐냐라고 말한다면 뭐 뭐라 딱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좋은 치료사라고 하면 평가를 잘하는 치료사인데 그 중에서도 비표준화된 평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표준화된 평가 여러분들 매뉴얼대로 하면 뭐 한 달만 배워도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임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표준 검사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리사가 사과를 자른다라는 게 있고요. 소년과 소녀가 걸어서 학교에 갔다. 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문장이잖아요. 자, 이 문장을 듣고 자, 이 어떤
실질적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언어인지 검사들이 있어요. 보면 공통된 주제의 문장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호수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걸 듣게 될 텐데 자, 그 우리는 카누에서 물장난을 쳤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수영하러 갔다. 뭐 이런 것들 듣고요. 이게 주제와 관련 있는 문장인지 없는 문장인지 자,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요. 주제와 관련 있는 문장을 더 듣기 더 편하게 듣습니다. 환자분들은요. 자, 여러분들 이 문장 자극의 장점은 뭘까요? 자, 이것도 장단점이 있죠. 장점은 표면 타당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단어나 의미로 작은 단위로 가면 갈수록 타당도가 낮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라 그럴까? 뭐 단어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필요하죠. 문장으로 가면 타당도가 높아집니다. 실제 단어 수행을 반영하기 쉽죠. 자, 여러분들 봐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조음문 문장에 많이 보셨죠? 말소리 장애.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단어 검사할 때요. 어, 예를 들면 올이라고 한 단어를 잘 들어요. 잘 말해요. 예, 발음 검사니까. 근데 실제로 단어 검사 때는 정확하게 그 정확도가 높은데 조음 정확도가 높은데 실제 문장 내에서 이 사람들 되게 낮을 때 있습니다. 정확도가.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은 올이라는 단어를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자, 문장 내에서 봐야 실제 단어 수행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여러분들 단어 하나씩 하나씩 뭐 전보문식으로 얘기하면서 대화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단어 문장 내에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 뭐 많이 안다고 해서 대화 됩니까? 외국 사람들이랑 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영어를 아는 거죠. 영어 단어만 드립다 뭐 5천 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영어를 마스터했다 할 수 없잖아요. 문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문장 자극의 단점이 있습니다. 자, 문장 자극의 단점은 언어적 지식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언어적 지식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초문절적인 요소들, 또 문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력이라는 게 화자에 대한 친숙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생이면 청각장애 아동이면 학생이면 학교에 관련된 문장을 들려주면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친숙성이 있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사라면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들려주면 훨씬 더 수행력 영향을 받겠죠. 더 친숙하겠죠. 이런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의 일상적인 어음 특징들, 운율 단서, 문맥 정보, 동시 조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고려하셔야 돼요. 사실은. 자, 검사 자극을 선택할 때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 절차, 요건 중요함. 요거 별표 쳐주세요.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검사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청능 평가에는 종류와 자, 다시 얘기할게요.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검사 명이 뭐냐를 떠나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검사 조건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시각 잔사만 대시되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VO라고 하죠. Visual Only라고 해서 VO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독순의 조건이죠. 검사 화자의 머리와 목을 보여주면서 시각 잔사만 제시하는 거. 소리는 안 들려주고요. 독순할 때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보다 많이 사용되는 건 청각 단서를 제공하는 거죠. 청각 단서만. 자, 이것을 AV라고 합니다. Auditory AO라고 합니다. Auditory Only. 예. 정상이나 혹은 중간 정도의 대화 수준에서 청각 단서만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건 뭐겠습니까? 청각과 시각 단서를 모두 제시하는 이 조건이 난이도가 가장 쉬운 거죠. AV라고 합니다.
어, 청각과 시각 단서를 모두 제시하는 이른바 독화의 조건이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어, 청능 평가할 때 청각 시각 단서를 모두 제시하겠죠. 물론 첫 번째는. 근데 이 사람의 아주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청각 단서만 제시하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훨씬 어려워한다. 어려운 수준에서의 검사다라는 거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각 단서만 제시하거나 청각 시각 단서 모두 제시하는 이런 조건에 따라서 또 치료 회계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예, 결국 언어 치료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어떻게 단서를 제공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예, 자, 나머지 뭐 육성을 사용하느냐, 녹음 자극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 이것도 한번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 자, 검사 절차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예, 제가 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안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3주차 내용도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거를 책을 통해서 좀 보시라는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예. 자, 여러분들 청각 보조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잠시만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이제 접어들 텐데 여러분들 청량 평가를 했어요, 이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청능사 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또는 간단한 거는 간호 선생님들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는 청각 기기를 선택하게 되겠죠.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진 않아요. 예, 주로 청각사들이 합니다. 청능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할 것이냐, 보청기를 한다면 어떤 보청기를 할 것이냐. 이거 우리 청각학 시간에 배우셨죠. 자, 뭐 때로는 특수 보청기를 또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인공화호를 한다면 인공화호에 또 적합한 또 기기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각기기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언어 치료사가 이제 청능 재활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청각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이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보청기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청각기기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은 의사소통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요. 환자가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보청기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청능 재활을 통해서 이제 말소리를 익숙하게 듣게 해주는 게 이게 청능 재활의 핵심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각기기가 제공돼야 될 거고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그 청능 재활할 때 보청기 빼고 재활하는 거 아니에요. 끼고 합니다. 당연히. 예, 여러분들 인공화호도 당연히 끼고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뭐 글자 수업 듣는데 안경 벗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눈 시력 나쁜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시 환자가 글씨 연습하는데 당연히 안경 끼고 하죠. 보청기 끼고 합니다. 자, 청각기기 제공 목적은 결국은 우리가 왜곡이나 불편함 없이 말소리를 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잔존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보조기가 있는지 과학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근데 이 책에서는 제가 쭉 보니까 타이머의 책은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또 요즘 21세기에는요, 여러분들 보청기나 인공화호의 이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청기입니다. 보청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청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기기죠. 자, 소리를 증폭시켜주면 손실된 청력을 보조해서 의사소통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게 보청기라고 합니다. 이 보청기 출현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나오면서 청각장애인이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이른바 혁명이에요. 이게 다른 혁명이야. 이 혁명이에요. 이게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초창기에 그래서 보청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초창기에
19세기에만 해도요. 19세기의 보청기 보시면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리면 그 저작권에 위배되니까 구글이나 그 네이버 찾아보세요. 19세기 보청기. 이상한 깔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한 50cm 정도 되는 깔때기를 귀에 꽂는 게 그게 보청기였어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끔. 예. 자, 지금 어떻습니까? 21세기에 아주 소형화되고 아주 경량화되고 자, 신호 처리가 강화된다. 신호 처리 강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가 없어요. 노이즈가. 여러분들 아날로그 뭐 디지털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 여러분들 음악 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뭐 MP3에 어떻게 파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비트를 신호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용량도 올라가고 음질도 좋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예. 자, 보청기도 그러합니다. 자, 소형화가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왜 소형화 됐을까요, 여러분들? 크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청각장애우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소형화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신호 처리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뭐 다중기억도 되고 뭐 소음도 감소하고 아주 정교해지고 음향 피드백도 소거되고 이 보청기가 이 소형화되면서 이 피드백 이른바 하울링 음향 피드백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 예, 다채널 뭐 예, 디지털 처리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죠. 자, 요즘 이런 보청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용어들. 자, 다중기억. 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중기억은 하나 이상 방식으로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걸 다중기억이라고 한다.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보청기에서 다중기억 뭐다? 자, 하나 이상의 음성 방식으로 음성 신호를 처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음 상황이나 우리가 조용한 상황이나 보청기를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보청기가 기억했다가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거예요. 안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 그 신호가 그대로 조용한 상황으로 가면 소리가 얼마나 커질까요? 요거를 기억했다가 탁탁탁 바꿔주는 거예요. 자, 정교한 소음 감소. 예. 보청기가 어음은 증폭하고 배경 소음은 증폭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거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말소리는 증폭하고 말소리가 아닌 백그라운드 노이즈는 예, 이 줄여주는 이런 게 핵심이죠. 자, 음향 피드백 이거 굉장히 이거 줄이는 게 보청기 핵심 기술이었어요. 근래까지도. 자, 수화기에 소리가 새어 나오면 휘파람 소리 같은 게 나와요. 삑삑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가끔씩 노래방 갈 때 나오잖아. 노래방에서 여러분들 불필요한 고음으로 노래 부를 때 그때 음향 피드백 한 번씩 오잖아요. 하울링 그거예요. 그거를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처리도 되고요. 다채널이에요. 요즘에 기본적으로 단채널 잘 안 씁니다. 자, 이런 보청기를 쓰고요. 용어 한번 보시죠. 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 잘 보이시죠? 음파가 들어오면 마이크로폰이라고 해서 마이크로폰 별거 없습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로폰이라고 합니다. 송화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정기적 신호로 바뀌어요. 바뀌는 소리를 증폭기라고 하는 이게 증폭기의 핵심입니다. 증폭기를 통해서 증폭된 정기적인 신호를 보내주면 리시버라고 하는 수화기를 통해서 이제 이게 듣게 되고 이게 이제 이 증폭된 음파가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마이크를 거꾸로 이렇게 귀에다 갖다 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증폭돼서 들어오겠죠. 자, 그것이 보청기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송화기는 음향 신호를 지분 모아서 전기 신호로 변화시키는 게 송화기입니다. 자, 종류가 있어요. 방향성, 전방향성, 자동방향성 송화기가 있는데요. 이거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큰 꼭지는 알아두셔야 돼요. 송화기의 종류에는 방향성, 전방향성, 자동방향성이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폭기가 핵심이에요. 증폭기, 보청기는. 자, 증폭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보청기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됩니다. 자, 증폭기는 뭐냐? 소리의 강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증폭을 해줘요. 자, 여기서 이득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gain이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자, 증폭기에 의해서 제공되는 증폭의 양을 우리가 gai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청기의 입력하고 출력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것을 우리가 gain, 이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30dB SPL이 들어왔는데
출력이 60dB가 됐어요. 자, 제 말소리는 30dB인데 이 보청기가 60dB만큼 출력을 해줬어. 보청기 이득은 얼마예요? 보청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은 얼마예요? 빼주면 되죠. 30dB예요. 예, 산수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득, 얼마큼 내 이득을 보느냐, 증폭기를 통해서. 예,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양은 결국 이득이 되겠죠. 예. 자, 보청기의 세 가지 증폭 단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예, 나머지 한번 보세요. 제가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교재와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 요소는 수화기가 있고 이제 건전지, 뭐 이어 몰드 이런 게 있는데, 자,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수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증폭기의 소리를 증폭시켜 줬어요. 자, 게인 이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30dB의 소리가 증폭돼서 60dB가 됐어요. 자, 이때 게인은 얼마다? 이득은 얼마다? 30이죠. 자, 30만큼 이득을 봤어. 그러면 이것을 수화기를 통해서 이제 귀로 쏴주는 거죠. 네. 자, 송화기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귀로 이 수화기가 증폭된 소리를 전달시켜 준다. 자, 전기 신호를 음향 신호로 바꿔서 소리를 켜준다. 예, 스피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건전지가 또 뭐 이제 마이너 작은 구성 요소로는 건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전지는 마이너한데요, 실질적으로 임상에서 중요해요. 왜? 보청기에 사용되는 건전지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는 건전지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 크기가 다르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쓰는 건전지 어떻습니까? 점점 전력이 떨어지죠. 보청기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보청기는 이 청각장애우들이 소리도 못 듣는데, 예? 점점점 건전지가 이렇게 소리가 낮아지면 이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구분도 못할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청기의 건전지 어떻게 돼 있냐면 배터리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쑥 떨어져요. 소리가 들리다가 최대한 이 기능 저하 없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전력이 다 닳아서. 그래서 치료사가 치료하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못 듣잖아요. 갑자기 평소와 좀 달라요. 그럴 때는 건전지 확인도 해주셔야 돼. 예, 그 우리 치료사 역할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어 몰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참고서 보시고요. 자, 추가 기능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도 예, 보세요. 자, 이거 청각학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보청기 종류 중요합니다. 별표 쳐주세요. 네, 중요하니까 별표를 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청기 종류는 크게 볼 때, 자, 신체형, 자, 귀걸이형, 귀속형, 웨이도형, 고막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체형이라는 표현 좀 익숙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청각학대 뭐라고 배웠습니까? 네, 주머니형.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간다고 해서 주머니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말로 신체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귀걸이형은 여기 그림 보시면 귀에 거는 형태고요. 귀걸이형의 경우에는 인공와우나 보청기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귓바퀴형, 웨이도형, 고막형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크기가 작아진다. 자, 우리 청각학대 기억나시죠? 이거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던 건데, 여러분들 크기가 작다고 무조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청각학대 이미 한번 배우셨는데요. 자, 미리 한번 말씀드리죠. 자, 크기가 클수록 어떤 점에서 좋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자, 그러니까 청각학 책을 좀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예, 중고로 팔았던 책도 다시 사시고 보세요. 신체형, 주머니형 크기가 커지면 클수록 뭐가 발생 안 된다? 예, 음향 피드백, 이른바 하울링이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하울링이 어떨 때 발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울링은 수화기와 성화기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발생해요.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실 때 하울링 언제 발생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이크랑 여러분들 스피커랑 가깝게 있을수록 하울링 삑 소리 나잖아요. 보청기 마찬가지예요. 예. 크기가 작다라는 건 하울링 발생 가능성이 높죠. 신체형의 하울링 제일 안 생깁니다. 대신에 작은 건 뭐가 좋아요? 심미적으로 좋죠. 휴대도 좋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청각장애인데 이 장애라는 걸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막형을 끼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신체형 보청기. 자, 두 번째 줄 나오죠.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릴게요. 강력한 증폭력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도의 청력 손실에는 뭐가 좋다? 신체형 보청기가 좋은 거예요. 이 듣는 수준이 전음선 난청이라 할지라도 하도 고도 이상의 중증도가 있으면 신체형 보청기를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 하울링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증폭도 좋아요. 이게 크니까. 내구성도 좋아요. 예,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아동들도 손쉽게 사용합니다. 크니까. 지금 제 핸드폰 보세요. 제 핸드폰 이게 예, 얼마 전에 산 건데 엄청 크잖아요. 케이스. 안 잊어먹죠. 이거는 이런 거는. 벽돌 같잖아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보청기는 예, 뭐쏙 빠지거나 하지 않겠죠. 크니까. 예. 자, 이거 근데 요새 사용 잘 안 합니다. 개발도상국가에서 많이 사용해요. 아프리카나 이제 예, 아시아에서. 자, 단점 뭐예요? 예, 들고 다니기 어렵죠. 예, 그런 게 어려워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귀걸이형 보청기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걸 껴야 돼요. 예를 들면 웨이도 폐쇄증. 여러분들 웨이도가 그 막 레슬링이나 유도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짓눌려 있는 경우 있죠. 폐쇄되는 경우. 소위증, 귀가 작은 경우 이런 사람들, 만성 중이염 이런 사람들은 신체형 보청기를 낍니다. 여러분들 상담해 주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네. 골전도도 있다. 네, 참고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형 보청기. 예, 요거 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공와우냐 보청기나 잘 구분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공와우 때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장점만 말씀 좀 드릴게요. 장단점만. 장점은 네, 이어몰드를 귀에다 이렇게 탁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이게 안 빠져요 잘. 이어몰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귀속형 끼고 있다가 축구했어요. 농구했어요. 공이 날라왔어요. 이 청각장애우들 예? 아주 약한 소음 소리들 잘 민감하게 캐치 못합니다. 공에 맞아요. 어떻게 돼요? 보청기 떨어져요. 망가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때 체육 시간 이럴 때는 귀걸이형 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예. 우리 장애우들도 체육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난청 환자라면 청각장애 환자라면 귀걸이형 많이 낍니다. 자, 만성 중이염이나 웨이도 막으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예, 이것도 끼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청소하기 쉬워요. 이거 닦으면 돼요. 그래서 예, 이런 측면이 있고 자 이번엔 귀속형 보청기예요. 귀속형 귀에 쏙 들어가죠. 자, 웨이도형. 자 옆에 그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뭐냐? 예, 웨이도 크기 차이예요. 뭐 별거 없어요. 자 귀에 맞춤형으로 제작됩니다. 사람마다 귓구멍은 다 다르죠. 크기가 맞춰서 제작됩니다. 예, 튜브나 이어몰드가 필요 없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 오늘날 제일 많이 쓰는 보청기죠. 여러분들 보청기 하면 다 요즘에 귀속형이나 웨이도형이에요. 대부분 귀속형이죠. 왜? 미용상의 이유로, 심미적인 이유로.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웨이도형 보청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청기의 수신기가 고막에 더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고주파수 소리를 더 증폭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줄 거세요. 귀속형은 고주파수 증폭에 더 효과적이다. 예, 효과적입니다. 자, 자,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고도 이상의 청력 손실에서만 적당하다. 이런 단점도 있기도 합니다.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막형 보청기입니다. 자, 이제 고막 안에 쏙 들어갑니다. 자, 장단점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장점 뭐 참 많죠. 뭐 바람 소음도 제거할 수 있죠. 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람 소리가 예, 외부로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적은 거예요. 자, 보청기를 삽입하면 거의 안 보입니다. 예. 자, 또
끝부분하고 고막 사이 용적을 최적화해서 전기적 이득의 필요성도 줄였죠. 고막에 굉장히 가깝죠. 이거는 소리 방향성도 개선되죠. 참 좋죠. 자, 단점이 몇 가지 있어요. 좀 약한 단점은 뭐냐면 약한 단점 아니에요. 세심한 관리 필요해요. 이거 귀지 때문에 보청기 청소 자주 해줘야 됩니다. 이거 고장 잘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최신 모델이라고도 아직까지는 크기 때문에 방향성 소음기 내장할 수 없더라. 이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보청기의 종류, 여러분들 인공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공중이,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위 환경으로부터 소리를 모아서 증폭시킨 다음에 직접 고막으로 전달하는 장치예요. 이 그림 보이시죠? 자, 이거 약간 그 저기 코클리어 임플란트 그 뭐예요? 인공화호랑 굉장히 많이 닮았죠. 이 외부 장치가 있는 게 인공화호 특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부 연결선이 이렇게 중위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자, 직접 고막으로 소리를 모아서 증폭시켜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고막에 뭐가 있어요? 고막 뒤에. 자, 중위 강에 강이라는 게 뭐예요? 캐비티 공간이잖아요. 중위 공간에 뭐가 있어요? 고막 뒤에 이소골이 있죠. 자, 이소골 추침등 이렇게 외우시라고 제가 청각학 때 얘기했었죠. 추골, 침골, 등골 순서대로입니다. 등골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골 빼먹는다는 표현, 인체에서 가장 작은 뼈예요. 자, 이거를 직접 미세 기계 진동으로 이소골에 전달하는 수술을 통해 이게 인공중이에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도 없습니다. 아직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아주 고도의 중고도에서 고도의 청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게 뭐다? 인공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 바쁘게 왔죠. 저도 지금 목이 굉장히 아픈데요, 실은. 사실 물 먹으면서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정리하면 뭘까요? 뭘 배우셨습니까? 보청기 종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핵심은 뭐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증폭의 효과가 있다. 하울링이 적다. 하울링은 다른 말로 음향 피드백이죠. 야, 작으면 작을수록 바람 소리 같은 노이즈는 좀 줄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미적이다, 미용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보청기의 선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청능사로 활동하지 않을 거면 사실 보청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는 않아요. 청능사랑 언어치료사 같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실은 청능사로만 일하거나 언어치료사로만 일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청능사가 아닌 이상 직접 여러분들이 피팅이나 매핑을 해주지는 않는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죠. 뭐 장단점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기준을. 자, 보청기 종류에 대한 선택. 자, 뭐가 있느냐? 청력 손실의 정도. 자, 사용자의 선호도, 기기의 가격, 대상자의 나이, 생활 수준이나 신체 상태 이런 거에 좌우된다.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당연히 청력 손실의 정도죠,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이나 신체 상태 이것도 고려해야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육하는 사람이면 귀걸이형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귀속형 끼고 있다가 뭐 공에 맞거나 하면 망가질 수도 있고요. 매번 가서 우리 보청기라는 게 뭐 매번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나 이런 것도 여러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세한 내용들은. 자, 보청기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추천사항입니다. 이거는. 자, 신체형은 모든 난청에 다 사용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고도 심도에 많이 사용되더라. 예. 자, 귀걸이형도 모든 난청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귀속형이나 웨이도 고막형의 경우에는 요 대상이 좀 다르죠. 인공중에도 그렇고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자,
자, 사용하기에는 적당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최상은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쓰면 안 된다. 자, 귀속형은 고심도 난청한테는 그닥 추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웨이도형은 중고도 난청, 고막형은 중도 난청에게 각각 추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신체적 요인이 있어요. 이런 경우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거 별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이거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귀걸이형은 어떤 사람들한테 쓰면 안 돼요. 귀에 걸어야 되니까. 자, 웨이가 기형인 사람들 당연히 못 쓰죠. 웨이가 바깥귀가 뭐 찌그러지거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귀 어떻게 걸어요 이거를? 안 되겠죠. 귀속형 웨이도이거에 얕은 함물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이것도. 예. 자, 웨이도형 고막형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청기를 맞추게 되면 우리가 보청기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작동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거를 알려주는 걸 보청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청능사와 환자를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무엇을 제공해야 되는지 무엇을 제공받아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건 뭐예요? 참고서 보세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청능사와 환자가 함께 논의하는 게 가장 좋죠. 예. 그래서 처음 몇 주 동안 새 보청기의 적당한 사용 패턴을 결정하고요. 앞으로 이거를 착용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것을 논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환자와 청능사 또는 언어치료사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인공와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공와우라는 게 뭐예요? 예,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고 손상되거나 결손된 유모세포를 우회함으로써 유모세포의 변환 시스템을 전기적 장치로 하는 특수보청기의 한 형태, 이것을 우리가 인공와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인공와우는 어떤 사람들 껴요? 감각신경성 난청. 자, 우리 볼게요. 뇌이가 손상되는 사람들이 감각신경성 난청이잖아요. 자, 이 뇌이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간단합니다. 소리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바꿨어요? 소리가 들어와요. 자, 중위에서 고막과 이속으로 거쳐서 이 소리가 들어왔어요. 툭툭. 들어오면 달팽이관을 툭툭 친단 말이에요. 맞죠? 달팽이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 액체가. 림프액이라고 하죠. 달팽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림프액이 들어가 있어요. 흔들흔들. 그 안에 여러분들 그 바다에 가면 수초 같은 거 있잖아. 예? 그런 것처럼 유모세포라고 해서 털이 있어 이렇게. 그럼 물이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돼요? 털도 같이 흔들흔들하죠. 여러분들 해초 보면 돼 해초. 예. 그러면 이 유모세포가 움직이면서 전기적 신호로 바뀐단 말이야. 자, 그래서 뇌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음향적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게 뇌의 역할이잖아요. 맞죠? 자, 이것을 대신해주는 게 인공와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전극, 이게 전극이잖아요. 이렇게 예, 전극이 와우 안에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뇌가 손상된 사람들은 유모세포가 기능을 안 해. 얘네가 움직여줘야 전기신호로 바꾸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나하나 여기 극이 있어요. 여기 포인트가 있어. 극이. 이 극에서 인공적으로 전기를 삐리삐리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와우에서 그 부분의 소리를 전기신호로 이제 바로 받아서 뇌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달팽이관에 여러분들 청각학 때 배우셨을 텐데 달팽이관을 일자로 쭉 늘려놓으면 자, 입구 부분을 베이스라고 하고 이 뒷부분을 어펙스, 첨부라고 하잖아요. 앞에 베이스 이 부분 기저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고주파예요, 저주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한데 여러분 잘 안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해버리잖아요. 고주파입니다. 입구로 가면 갈수록 고주파예요. 기저부로 가면 갈수록. 자,
그러면 저 전극에서 저 이 칩이 하나씩 달려 있어 이렇게. 예? 그리고 고주파를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고주파 쪽에 전기를 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거를 고주파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으로 되어 있는 게 인공 와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화학 이식술의 역사를 보면요, 되게 오래됐을 것 같잖아요. 별로 오래 안 됐어요. 자, 뭐 한번 쭉 보시고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우리나라는 88년도에 여러분들 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88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 아, 이후에 출생했겠네 대부분. 저는 88년도 올림픽을 예, 그때 당시 국민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자, 서울 올림픽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이 청각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인공화호 시술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시행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2년 좀 흘렀죠. 더 흘렀나요? 많이 흘렀네. 예. 자, 200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험 급여가 돼요. 그래서 인공화후 이제 보험을 적용받으면 소리를 못 듣는 감각신경성 난청 환우들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치료하다가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소리를 못 듣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알려주셔야 돼. 보험 급여 대상이니까 인공화호는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얼마쯤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싸요. 이게 한 원래는 이 저기 보험 급여 없으면 2, 3천만 원 합니다. 근데 보험이 되면 한 300만 원? 예, 물론 비싸죠. 비싸긴 한데 그래도 그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 인공화호의 장치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내부 장치가 있고 외부 장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외부 장치를 제외하면 외부 장치는 아까 똑같아. 그 저기 뭐죠? 보청기랑 똑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내부 장치가 다른 거예요. 내부 장치가. 자, 내부 장치는 이제 이 두개골을 이식합니다. 500원짜리만한 동전만한 크기로 이 유양돌기 위쪽을 파서 드릴로 파요. 그 다음에 삽입해요. 이 장치를 자석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저기 두피 안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 내부 장치 이제 쭉 아까 그 선 보이시죠? 선 위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 요 C가 내부 장치예요. 요거 보이시죠? 요 이 선을 삽입합니다. 이 자극을 예, 이 전극을 삽입해요. 그래서 와우로 삽입되면 배열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외부 장치는 똑같아요. 송화기, 송신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건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외울 것보단 기본적으로. 자, 인공화호는 대부분 다 채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부 말단은 저주파수, 예, 기저부는 고주파수. 이거 아셔야 돼.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면 객관식 공부할 때 여러분들 솔직하게 예, 공부 뭐가 중요한지 모르더라고. 예. 그 제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 중요한 부분하고 덜 중요한 부분을 이 사람이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들 보면 뭐 책 한 권 다 외우던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무슨 뭐 국시 공부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예? 치료에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저부는 고주파수, 첨단부는 저주파수. 이거는 외우고 가세요. 예. 자, 건전지는 이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청각적 보조기기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자, 구성 이렇게 생겼고요. 참고 삼아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했던 내용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작동 과정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자, 안중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보청기랑. 그 내부 장치가 있다는 게 좀 다르죠. 자, 외부 장치에서 송화기, 마이크로폰이 소리를 수집해요. 네,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마이크에 마이크. 네? 마이크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거기 소리를 수집해. 자, 그 다음에 어음 처리기에서 전기 펄스 형태로 신호를 부호합니다. 어렵게 써서 그렇지, 예?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송신기로 이동하죠. 예, 송신기로 들어오면 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부 장치가 역할을 합니다. 자, 송신기에서 피부를 통해 수신기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네, 요 4번 보이죠? 여기 예, 피부. 자, 그 다음에 와우 안의 전극으로 전기를 전송해줘요. 전기를. 자, 그러면 보세요. 감음신경성 난청, 감각신경성 난청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왜 림프액이 없어요? 유모세포가 없어요? 유모세포 작동 안 하는 게 문제지. 자, 유모세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유모세포가 흔들흔들하면서 전기 신호를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소골이 톡톡 쳐요. 나논창을. 그러면 이 와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흔들흔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외림프액은 이 림프액은 역할이 크지 않아. 그냥 잘 흔들어 주는 거예요. 액체니까. 예? 여러분들 해초가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여요? 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잘 움직이지. 공기 안에 있으면 잘 움직이나? 그죠? 그럼 림프액이 움직였어.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이 문제는 유모세포인 거예요. 이 털같이 생긴 유모세포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게 고장 난 거야. 이게 감각신경성 난청이야.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전기 신호를 못 바꾸잖아요. 이 전기 신호를 바꿔야 예? 머릿속으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우리 인체 저기 신호는 어떻게 전달돼요? 전기 자극으로 전달되잖아요, 여러분들. 시냅스, 예? 맞죠? 그 전기를 인공적으로 주는 게 인공와우인 거예요. 예. 아, 진짜, 예, 그렇습니다. 자, 청신경이 그럼 신호를 받아서 뇌로 전달하죠. 뇌가 소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과학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공와우 시술만 하면 문제가 끝난다? 안 끝나요. 자, 문제는 소리는 이제 뇌로 전달할 수 있는데 말소리와 일반 배경소음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청정자열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은 만약에 초음파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귀 수술을 해서 한 번에 초음파 듣습니까? 어떻게 들어? 초음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초음파를 계속 듣는 연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초음파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라고요, 이게 청정자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인공화학 보청기 차이 뭡니까? 자, 중요 별표 2개 쳐주세요. 인공화와 보청기의 차이는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계예요. 여러분들 증폭. 단순히 소리만 증폭한다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유용하지 않을까요? 유모세포가 손상된 청각장애인. 아, 어떤 유형이에요? 감각신경성 난청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유모세포가 손상됐으니까 정기적 신호를 아예 못 바꾸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못 바꾸는데 아무리 소리 신호를 많이 주면 뭐합니까? 못 바꾸는데. 자, 인공화호는 어떤 사람들이 쓰느냐? 유모세포 기능을 대신해서 청신경으로 소리를 바로 전달시킬 수 있는 게 인공화호잖아요. 소리 증폭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공화호는 증폭이 아니라 고주파수나 저주파수냐를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극의 전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차이가 있다. 알아두셔야겠죠. 자, 인공요호 대상자 자격 조건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게 12개월부터 아동은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요새는 더 빨리 해요. 더 빨리. 돌 전에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과학기술이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어요. 자, 인공요호 대상자는 양측의 심도 청력 손실을 갖고 있거나 의학적인 금기사항이 없어야 돼. 예, 이런 사람들한테 쓰이고요. 또는 이제 19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청소년 때까지는 17세까지는 양측의 고도에서 심도 청력 손실로 판단이 돼야 돼요. 단어 인지 점수에서 30% 이하 정확률을 보여야 이런 아이들에게만 사용하는 겁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한번 보시고요. 네, 보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싶은 게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임상에 나가서 이제 치료사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또
조언처럼 해주고 싶은 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자, 인공호우 대상자한테 여러분들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특히 또 언어 치료사들이 또 해줘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시험 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다른 쪽도 언어 치료를 하는데 이게 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현실적으로 무조건 이걸 받으면 다 좋아질 것이다라는 불필요한 비현실적인 기대감은 갖지 않도록 잘 상담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그게 좋은 언어 치료사예요. 자, 한번 나머지 보시고요. 자, 진행 과정도 한번 보세요. 자, 진행 과정은 뭐 종합적인 청력 검사를 먼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호우 대상자로 판단되면 내부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게 되죠. 자, 수술하고 언제 방문하느냐? 보통 4에서 6주가 지나면 이제 방문해요. 예, 그래서 외부 장치를 다시 또 장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음 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핑이라는 거예요. 매핑, 여러분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보청기는 피팅, 인공호우 매핑 다른 거예요. 보청기를 피팅이라고 하고 인공호우는 매핑이라고 해요. 우리가 매핑, 지도 찾아주듯이 이 사람한테 맞는 적합한 소리 음역대를 맞춰주는 거예요. 매핑. 왜 우리 안경 끼면 여러분들 뭐 눈 나쁘다고 안경 아무거나 낍니까? 여러분들 시력에 맞춰서 낄 거 아니에요. 렌즈도 맞춰서 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매핑이. 자, 그래서 어음 처리기의 자극 매개 변수를 조절한다. 종합적인 청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이 종합적인 청능 재활 이때 우리가 기여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인공호우 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공부했던 아주대 병원은 이 청능 재활의 거의 성지 여러분들 뭐 또 불필요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소리 이비인후과라고요. 인공호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매핑 많이 하고 그 시술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서울에 있거든요. 그분들도 이 아주대 의료원 이 난청센터에 계셨던 의료진들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렸냐면 이런 전문적으로 인공호우 대상 청능 재활만 하는 또 분야도 있어요. 우리 언어 치료 중에서. 예, 물론 여러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자, 청각 보조기기. 자, 이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질의응답식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청각 보조기기라는 거는 우리가 음원으로부터 소리를 모아서 사용자의 귀로 전달하는 장치를 우리가 이컬어서 청각 보조기기라고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뭔가요? 청각 보조기기를 언제 사용해야 되느냐? 자, 세 가지 알아두십시오. 첫 번째, 다른 청각기기가 의사소통할 때 적합하지 않으면 그때 청각 보조기기를 써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음향 신호가 비교적 먼 거리에서 제시되는 경우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청기를 꼈어요. 근데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근데 청각장애우를 앞에 안 앉히고 저 뒤에 앉혔어요. 그러면 뭐 교수님이나 강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데 노이즈랑 같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인지력이 떨어지겠죠. 자, 이러면 청각 보조기기를 통해서 도움을 얻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청취 조건이 이상적이지 못할 때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코앞에서 1대1로 대화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에는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해야 된다. 자, 세 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적합한 상황 이럴 때 뭐 1대1 대화가 아니라 그룹이나 뭐 극장에 간다. 이 청각장애우들 극장에 가야죠. 문화생활 즐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특수한 보조기기를 쓰죠. 또는 뭐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뭐 강의실에서 뭐 이런 거, 이럴 때 씁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가 주변 소음이란 거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가 잘 들리니까. 근데 이 청각장애우들은요 주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열린 창문이 열려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에어컨이 돌아간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 인공호흡 끼거나 보청기 한 사람들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요. 우리 말소리를. 예.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안 들리는데 이 사람들은 시술하고 나면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린다고. 어. 자, 그래서 주변 소음 최대한 없애야겠죠. 자, 청각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청취 환경 조건 두 번째는 반향이에요, 반향. 반향 뭐냐? 소리가 반사되는 거예요. 벽이나 바닥, 천정 이런 소리 반사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반향이 높은 거는 어떨 때 높을까요? 한번 때려 맞춰 보세요. 자, 제가 딱 정의해 드립니다. 물질이 물질이 딱딱할수록 반향은 높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물질이 부드러울수록 반향이 낮아요. 여러분들 방음 장치로 커튼 치잖아요, 커튼. 커튼 왜 쳐요? 커튼은 부드럽잖아. 섬유질. 소리가 튕겨나가는 게 적은 거예요. 흡수되지, 오히려. 자, 그래서 반향이 적은 그런 조건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배경소음. 주변 소음 말고 배경소음 뭐냐 하면 자, 관심 있는 음향 신호를 차폐한다면 그거 배경소음이에요. 자, 주변 소음은 그냥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음이고 뭐 팬 돌아가는 소리, 밖에 나가는 뭐 자동차 뛰어도는 소리, 폭주적 뛰어다니는 소리, 술 먹고 돌아다니는 소리 이런 소리들 다 주변 소음이죠. 배경 소음 뭐냐? 제 관심 있는 음향 신호, 제 뭐 목소리라든지 황자 청자와 화자가 대화 나누는 그 소리를 방해하는 소리는 배경 소음인 거예요. 자, 뭐 예를 들면 자, 목표 신호는 교실에서의 교사의 음성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배경 소음 뭐가 있을까? 종이 넘기는 소리, 바닥 끄는 소리 이런 거 배경 소음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통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청각 보조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시고요. 자, 이 시간이 참 이게 급작급작하네요, 여러분들. 자, 이 뒤에 나온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 좀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읽어보세요. 그래도 안 읽어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특별히 과제를 내드리진 않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꼭 읽어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환자를 치료하시려면 단순 지식이 아니라 꼭 읽어보세요. 나중에 안 배웠다 하지 마시고. 자, 음향 신호는 최소한의 주변 소음으로 잔향 효과와 배경 소음이 거의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유리한 신호대 잡음비로 전달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신호대 잡음이 별거 아니고요. 자, 어쨌든 신호 대비해서 잡음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잔향 효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겠죠. 자, 없어야 되려면 자, 커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카페트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자, 배경소음. 배경소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겠죠. 이런 경우에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무선 시스템이 있고 유선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FM 보청기 들어보셨죠? 청각 확대. 그게 청각 보조기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FM 보청기. 자, FM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꼭 이런 얘기하면 또 군대 갔다 온 우리 복학생 분들이 군대 용어를 써요. FM. 필드 매뉴얼. 그거 아니에요. FM은 그 우리 라디오 주파수 할 때 그 FM이에요, 여러분들. 변조 주파수를 FM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전선 없이 소리를 라디오처럼 음원에서부터 라디오 전파 신호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FM 보청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쓰는 어떨 때 써요, 이거? FM 보청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주변 소음이나 배경 소음 방해 없이 이 강사 선생님께 딱 장치를 달고 하면 그분 목소리가 증폭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극장 같은 데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극장에서는 제가 딱 영화 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그럴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무선 시스템은 주파수 변조가 있고 요새는 적외선 시스템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TV 그 뭡니까 리모컨은 적외선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예, 보시고 자 그다음에 무선 시스템 또 유도 루프랑 단순 증폭도 있어요. 한번 보시고 네 보시고 네 자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종류의 청각 보조 기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 삼아 이거는 편하게 보세요. 진동 경보 시계도 있어요. 그래서 진동해주기도 해요. 이 사람들 소리는 못 듣지만 촉각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뛰어나니까요. 예. 시각적인 자극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섬광 정보 시계, 예. 빛으로 반짝반짝 주기도 하고요. 연기 탐지기, 예. 연기 감지되면 소리를 발산하는 거 필요하죠, 여러분들. 이분들 불나면 모르잖아요. 예. 그 불났을 때 화재 경보기 소리를 못 듣잖아요.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연기 탐지기, 예. 빛으로 막 해줍니다. 아기 울음 경보 시스템. 애가 울면 예, 그 청각장애 우 부모님이 못 들으시니까 이거를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핸드폰 문자 전송에 쓰이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한 시간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또 무선 시스템이 또 유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인공호흡 도입한 이후에는 이런 무선 시스템 거의 사용하진 않습니다. 어,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이 듣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공호흡 시술 이에요. 시술 후에 청능 제어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이 내용들이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복습하시기를